안녕하세요. 벤지TV입니다. 저는 구기라이에서 출판된 어린이 추리소설 시리즈 아르센 류팽을 읽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아르센 류팽 대 헐록 숑즈에 대해서 읽고 리뷰와 감상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칼과 방패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궤도 루팡과 셜록 홈즈 탐정의 대결이 숨가쁘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책 속으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헐록 숑즈? 셜록 홈즈? 헐록 숑즈는 모리스 르블랑 작가가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셜록 홈즈를 본인의 아르센 류팽 소설에 등장시킨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서 코난 도일이 캐릭터 사용을 거절해서 헐록 숑즈라는 이름으로 수정하여 등장시키게 되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인물은 셜록 홈즈와 책 속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금발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수학교사인 제르부아는 고물상에서 오래된 책상을 하나 구입하게 되고 이를 딸 수잔의 생일 선물로 주게 됩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비싼 값으로 사겠다고 하지만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그 책상은 다음날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구입했던 복권이 100만 프랑에 당첨되었지만 이 복권도 역시 이 책상 안에 있었기에 동시에 사라지고 말았죠. 궤도 루팡이 훔쳐간 것이었고 딸도 실종되고 마는데 딸이 실종될 때 함께 있었던 여자가 바로 금발의 머리를 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사건인 도트렉 남작 살인 사건과 푸른 다이아 반지 도난 사건이 모든 사건에 궤도 루팡이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유명한 탐정인 헐록 숑즈가 오게 되며 모든 사건을 밝혀내며 류팽을 잡을 위기까지 몰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유대식 등잔이라는 제목입니다. 헐록 숑즈는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류팽과 첫 번째 대결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파리에서 빅토르 앵블발 남작이 중요한 물건을 도둑맞았다면서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게 되죠. 류팽과 셜록 홈즈 그리고 그의 친구 왓슨까지 흥미롭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에서 루팡이 숑즈와 가니마르 경감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루팡이 잡히게 되는지 숑즈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지 한번 저와 함께 그 내용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실까요? 숑즈가 세워두었던 택시가 반대편에 주차해 있었습니다. 다가가자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숑즈는 문을 열어 클로틸드를 먼저 태운 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택시는 급히 출발했습니다. 숑즈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머릿속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에게 이 아가씨를 맡기지만 정체는 밝히지 류팽과 일당을 넘겨줄 수 있을 거야. 숑즈는 계획대로 되고 있고 이를 방해할 장애물이 없다는 생각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파리를 벗어나자 이상한 길로 향했습니다. 숑즈가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이 길이 아니오. 아까 내가 한 소리를 잘못 알아들은 걸까요? 대답이 없자 숑즈는 다시 말했습니다. 페르골레즈가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운전기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숑즈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봐요. 안 들리는 거요?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는 거요? 난 페르골레즈가로 가야 한다니까. 당장 차를 돌리시오. 숑즈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클로틸드를 보니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 웃는 겁니까? 이 정도의 착오 가지고.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론이죠. 그 무엇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숑즈는 꺼림직한 생각이 들어 운전석에 앉은 남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운전기사는 류팽이 틀림없었습니다. 숑즈씨, 드라이브 어떻습니까? 숑즈는 류팽의 말에 받아쳤습니다. 상쾌하군요. 아주 상쾌합니다.
숑즈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순간적으로 클로틸드를 향해 권총을 겨눴습니다. 리팽, 당장 차를 세우지 않으면 아가씨를 쏘겠소. 리팽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쏘려거든 볼에 겨누십시오. 그래야 관자놀이를 관통할 테니까요. 클로틸드는 앞에 울퉁불퉁한 도로가 보이자 미소를 지은 채 말했습니다. 막심,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도로가 미끄러워 겁이 나요. 숑즈는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질렀습니다. 차를 세우시오. 내가 무슨 짓이든 못할 것 같소? 숑즈의 손에 들린 총이 클로틸드의 머리를 이리저리 스쳤습니다. 하지만 클로틸드는 여전히 느긋해 보였습니다. 숑즈는 권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는 리팽이 운전기사와 어떻게 자리를 바꿨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문득 클로틸드가 양제사와 전화로 얘기를 나눴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클로틸드는 새로운 비서라는 말 한마디로 위험을 느끼고 냉정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양제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면서 암호로 리팽에게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택시는 센 강을 건너 생제르맹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지나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모든 풍경이 물살에 빨려 들어가듯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어느덧 센 강변의 옆에 있는 자그마한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선착장 끄트머리에 탄탄해 보이는 배 한 척이 묶여 있었습니다. 푸른 작업복에 각이 진 모자를 쓴 남자가 다가와 인사하자 리팽이 말했습니다. 선장, 제비호는 준비됐겠지요? 준비됐습니다. 숑즈는 배로 이어진 다리를 건너 리팽을 따라 선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리팽이 문을 닫고서는 매우 무뚝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막심 베르몽이란 이름으로 데스탕주 씨가 건축한 집 15채를 개조한 걸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15채 중 4곳을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 11채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탄전 선생. 나에게 이겼다고 말씀하실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나도 그러길 바랍니다. 이 배가 영국 해역에 들어가기 전까지 탈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배에서 탈출하겠다고요. 내 손짓 하나면 선생 목에 사슬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슬은 끊을 수 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영할 줄 압니다. 리팽이 껄껄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답을 잘하시는군요. 내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내가 나와 내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 생각하시지요? 그렇겠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리팽은 선실 문을 열고 선장과 선원 2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숑즈를 붙잡고 주머니를 샅샅이 뒤진 후 다리를 줄로 묶어 선장 침대에 묶었습니다. 선원들이 나간 후 리팽이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선장, 숑즈 씨 시중을 들 선원 한 명을 여기에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선장이 이 선생을 상대해 주세요. 정중하게 모셔야 합니다. 포로가 아니라 손님이니까요. 선장 시계로 지금 몇 시입니까? 2시 5분입니다. 내 시계도 2시 5분이군요. 사우샘스턴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서두르지 않으면 9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11시쯤 도착한다는 얘기네요. 12시에 사우샘스턴을 떠나 내일 아침 8시에 르아브르에 도착하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배가 12시 이전에 사우샘스턴 항구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탐정 선생 안녕히 가십시오. 내년에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만나도록 하지요. 내일 봅시다. 몇 분 후 숑즈는 자동차가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 제비호 증기 기관에서 격렬한 소리가 뿜어져 나오며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시쯤 배는 센 강 하구를 벗어나 바다로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묶인 채 누워있던 숑즈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리팽과 숑즈가 싸움을 벌인 지 10일째 되는 날 에코 드 프랑스지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제 아르센 리팽이 영국 탐정 헐록 숑즈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 오늘 새벽 1시경 숑즈는 사우샘프턴 항구에 도착했다고 한다.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 아침 8시가 되자 크로보가 8번지 건물 5층에 살던 펠릭스 다비가 이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펠릭스 다비는 요즘 유행하는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이로 묵직한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건물 6층과 양옆의 건물 6층 두 채도 함께 사용하던 뒤브레이도
같은 날 자신의 가구, 소장품 모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뒤브레이의 소장품은 외국 수집가들을 매일같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것들이었습니다. 11시가 되자 이삿짐을 옮겨 싣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펠릭스 다비는 건물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후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집안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서재를 둘러본 후 벽난로 옆에 고정된 가스관 끝을 잡고 구리로 된 마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모양의 작은 도구를 관에 끼운 다음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를 들은 후 가스관을 입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뒤브레이,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가도 되나? 올라오십시오. 펠릭스 다비는 가스관을 원래대로 해놓고 이번에는 벽난로 대리석 틀 중 하나를 돌렸습니다. 대리석판이 통째로 움직이더니 그대로 뻥 뚫린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입구에는 하얀색 타일로 만든 깔끔한 계단이 있었습니다. 펠릭스 다비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6층 벽난로에도 아래층과 같은 형태의 출구가 있었습니다. 뒤브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통해 하인방이 있는 꼭대기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이 창밖을 내다보며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5층으로 내려와 벽난로 틀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펠릭스 다비는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뒤브레이, 여기 있는 이 멋진 장치들을 발견할 사람들의 표정이 궁금하네. 경보기, 전선망, 공명관, 비밀통로, 움직이는 바닥, 비밀계단, 이 모든 게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치 아닌가. 아르센 루이팽이 어떤 인물인지 그제야 알게 되겠죠. 그렇겠지. 하지만 이런 시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네.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해. 똑같은 방법을 써서는 안 되니까. 숑즈 그자 때문에. 그자가 돌아오지 않았겠죠? 어떻게 돌아오겠나? 자정에 여객선을 타지 못했을 테니 빨라야 오늘 저녁에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만약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 그자는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때 우린 이미 멀리 가 있을 테지. 그러면 클로틸드 양은요? 1시간 후에 만나기로 했네. 뒤브레이, 이제 서둘러야 하네. 배에 짐을 싣는 게 오래 걸릴 거야. 자네가 선착장에 꼭 있어야 해. 뒤브레이는 떠나고 펠릭스 다비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고 분필 한 조각을 발견하자 부엌의 어두운 벽면에 커다랗게 네모를 그린 다음 몇 글자 적었습니다. 5년간 이곳에 살다. 궤도신사 아르센 루이팽. 루이팽은 휘파람을 불며 중얼거렸습니다. 헐록 홈즈 탐정 서두르십시오. 난 1분 후면 여기를 뜰 거고 당신은 패배하게 될 테니까요. 안 오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패배하고 내가 승리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지내온 6채의 집, 55개의 방이여, 안녕. 그때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루이팽이 자신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에 열쇠를 꽂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이팽은 벽난로 대리석 틀을 잽싸게 밀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장난인지 좀 전까지만 해도 잘 작동하던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루이팽은 분노에 차서 주먹으로 대리석을 내리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장애물이 이 몸의 갈 길을 막는다는 게 말이나 되나? 이런 무슨 일이십니까? 루이팽씨?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나 보군요. 루이팽은 두려움에 질린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앞에 숑즈가 서 있었습니다. 숑즈는 약오르게 하던 루이팽 특유의 정중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도트렉 남작의 저택에서 지새운 하룻밤, 내 친구 왓슨이 당했던 봉변, 자동차로 납치당했던 일을 싹 잊겠습니다. 물론 침대에 꽁꽁 묶여 한 여행까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이군요. 그것도 과분할 정도로요. 루이팽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혹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이렇게 감히 아르센 루이팽 앞에 홀로 나타나신 건 아니겠죠? 준비는 완벽합니다. 이 건물은 포위되었습니다. 이 위층 집도요? 뒤브레이 씨가 살던 곳도 모두 포위됐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숑즈가 자동차로 납치되었을 때 느꼈을 기분을 루이팽이 고스란히 맛보고 있었습니다. 루이팽은 패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비긴 겁니다. 사실 매번 이기기만 하는 것도 질리던 참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당했습니다, 탐정 선생. 루이팽은 이내 껄껄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루이팽이 덫에 걸리다니 참 엄청난 모험을 하는군. 아, 탐정 선생 덕분에 이런 대단한 감정을 맛보는군요. 이런 것이 삶의 묘미가 아닐까요? 루이팽은 넘쳐흐르는 장난기를 가라앉히려는 듯 움켜진 두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숑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니마르 경감도 와 있을 테고 경찰들도 쫙 깔렸을 텐데 왜 들어오지 않는 겁니까?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혼자 들어왔습니까? 당신과 먼저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류팽은 무척 기뻐하며 되물었습니다. 이런, 나와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앉을만한 의자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좀 부서졌지만 이 낡은 상자에라도 아니면 창턱에 앉는 건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프랑스에 온 이유는 당신을 체포하려던 게 아닙니다. 당신 뒤를 쫓은 이유는 내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진 진짜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요? 크로정 백작 부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난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가져간다는 겁니까? 거래를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럼 나한테 무얼 주시겠습니까? 클로틸드 양의 자유. 클로틸드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에게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당신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여자도 역시 잡힐 겁니다. 류팽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수중에 없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건가요? 클로틸드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거래하려면 다른 것이 필요하겠군요. 이를테면 나를 풀어준다는 조건은 어떤가요? 류팽은 자연스럽게 벽난로 틀을 밀었는데 무슨 행운인지 대리석이 손끝에서 움직였습니다. 류팽을 방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니 멈춰서서 숑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숑즈 씨, 다시 생각해보니 내 일은 혼자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이 당신을 잡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출구는 모두 막혔습니다. 하나 남았지요. 어딜 말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지요. 말장난은 그만두시오. 당신은 이미 체포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지요. 그래서요? 그러니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는 내가 가지겠습니다. 숑 오늘 아침 11시에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부를 뒤져 끝자리가 732인 집을 찾았지요. 그렇게 펠릭스 다비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군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떻게 제비호에서 빠져나온 겁니까? 당신은 선장에게 사우샘스턴에 12시가 넘어 도착하라고 명령했지요. 하지만 난 자정에 도착했습니다. 그 덕분에 르아브르행 여객선을 탈 수 있었지요. 그럼 선장이 날 배신했다는 말입니까? 배신하긴요. 선장의 시계 덕분에 때맞춰 도착했습니다. 시계라니요? 선장 시계를 1시간 앞당겨 놓았던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선장과 나란히 앉아 그자가 흥미를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계 태엽을 감았지요. 대단합니다. 꽤 괜찮은 수법이군요. 나도 한번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벽시계도 있었습니다. 아, 벽시계는 좀 어려웠습니다. 발이 묶여 있었으니까요. 선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동안 날 지키던 선원이 시계바늘을 대신 돌려주었습니다. 그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해줬단 말입니까? 나는 그저 내일 아침 런던행 첫 기차를 반드시 타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해주더군요. 그래서 내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요. 물론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지만 내가 백작 부인에게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류팽은 눈물까지 맺힌 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웃었습니다. 하하하, 정말 재밌습니다. 내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선원 손에 넘어가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았다니. 류팽 두 번째 체포. 류팽이 조금씩 숑즈에게 다가섰습니다. 숑즈는 주머니에 있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류팽씨, 이제 3시가 됐습니다. 벌써 3시라고요? 아쉽군요. 정말 즐거웠는데 말입니다. 숑즈는 권총을 뽑아 허공에 대고 한 발 쏘았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에게 다급히 구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류팽은 숑즈의 배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숑즈는 창백해져 휘청거렸고 류팽은 순식간에 벽난로로 달려가 대리석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이미 류팽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항복해 류팽, 안 그러면 쏜다. 류팽은 두 팔을 들었습니다. 그거 치우십시오. 항복하겠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감격에 겨워 류팽에게 다가섰습니다. 자네를 체포하네 류팽.
기쁘십니까? 충실한 법의 집행자인 가니마르 경감이 악랄한 류팽을 체포하다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로군요. 비슷한 일이 벌써 두 번째 벌어졌군요. 가니마르 경감님, 엄청나게 승진하겠군요. 류팽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온 힘을 다해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지그시 벌렸습니다. 이마에 핏발이 서더니 수갑 쇠사슬이 툭 끊어졌습니다. 류팽이 말했습니다. 다른 걸 가져다 주십시오. 이걸로는 안 되겠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수갑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류팽은 경찰의 수술 류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를 건 사람이 금발 여인임을 확신했습니다. 숑즈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예요. 막심입니다. 굽히지 않고 조롱을 일삼던 류팽은 불안감을 감출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숑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요, 다 끝났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당신을 보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생각해봤는데 당신은 집에 돌아가 있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위험 말인가요? 숑즈는 영국에 있습니다. 사우샘스턴에서 전보를 받았습니다. 숑즈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니마르 경감님, 부하 3명만 내어주십시오. 금발 여인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이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수화기군. 류팽과 함께 금발 여인까지 잡아들인다니. 폴랑팡 형사, 두 사람을 데리고 숑즈 씨를 따라가게. 류팽은 어두운 표정으로 숑즈를 불렀습니다. 숑즈 선생. 그리고 여전히 가볍고 경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운명이 내게 무슨 원한이라도 진 모양입니다. 운명에 따를 수밖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협상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숑즈는 가니마르 경감을 불러 류팽과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류팽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클로틸드 양의 자유입니다.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벽난로 옆에 세워둔 제 지팡이를 잡으세요. 손잡이가 보이시죠? 손잡이에 쇠퇴를 돌리십시오. 숑즈가 지팡이에 쇠퇴를 돌리자 손잡이가 풀렸습니다. 그 안에는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클로틸드 양은 자유롭습니다. 류팽씨.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까? 물론이지요. 나는 그 여자 이름도 주소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또 봅시다. 곧 다시 볼 테니까요. 그럴 테지요. 한편 숑즈와 가니마르 경감은 격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숑즈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경감님. 이제 1시간 후에 저는 영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금발 여인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이미 경감님께 류팽을 넘겼습니다. 여기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습니다. 직접 크로종 백작 부인께 가져다 드리면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금발 여인은 직접 찾아보십시오. 숑즈는 모자를 눌러쓰고 빠르게 떠났습니다. 숑즈의 뒷모습을 보고 류팽이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과 나눈 우정어린 협상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왓슨 씨에게도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류팽은 가택 수사를 하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님, 빨리 좀 끝냅시다. 그렇게 바쁜가? 급한 약속이 있습니다. 유치장에서? 아니, 시내에서요. 약속은 몇 시인가? 2시입니다. 지금은 3시네. 그러니 급하다는 겁니다. 이때 다른 방을 조사하러 갔던 경찰들이 돌아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류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님, 진짜 찾아봐야 할 건 이 집의 숨은 작은 비밀입니다. 실은 이 가스관은 통화가 가능한 공명관입니다. 이 벽난로 뒤에는 계단이 나 있고요. 그 벽 뒤에도 공간이 있지요. 경보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가니마르 경감은 류팽의 말대로 했습니다. 경감님께서는 방금 기구를 담당하는 내 부하에게 탈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나가기로 하세. 경찰들이 류팽을 떠밀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어금니를 깨물고 말했습니다. 자네 가기를 거부하는 건가?
천만에요. 어디로 날 데려가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유치장이지 어디겠나. 그렇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곳에는 볼 일이 없거든요. 자네 미쳤나? 내가 급한 약속이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리팽, 왜 그러십니까? 금발 여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잖은 신사라면 여인이 걱정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지요. 조롱하는 듯한 리팽의 말이 짜증난 가니마르 경감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리팽, 이제껏 자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한 것 같군. 정도껏 하고 날 따라오게. 그럴 수 없습니다. 약속했으니 나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가니마르 경감이 손짓하자 경찰들이 리팽을 두들겨 팼습니다. 특히 매서운 주먹 한 대가 리팽의 간자놀이를 강타했고 리팽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리팽을 살폈습니다. 어이, 리팽, 괜찮나?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팽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얻어맞고 다치는 일 따위는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승강기에 갇힌 가니마르 경감은 꼼짝없이 승강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과 경찰들은 서둘러 안뜰을 지나 하인용 계단을 타고 가장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번호가 붙은 작은 방이 줄줄이 늘어선 긴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 끝에 누군가 열어놓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로 옆집에 복도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복도도 구불구불했으며 양옆으로 조그만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다시 부엌으로 통하는 하인용 계단이 있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계단을 타고 내려가 안뜰과 현관을 발견하고는 당장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곳은 피코가였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그제야 두 집이 서로 내부가 이어져 있고 전면은 평행으로 뻗은 다른 두 길로 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40분 후 두 신사가 자동차로 파리 북역에 도착해 서둘러 칼레행 특급 열차를 향해 갔습니다. 그 뒤로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여행 가방을 짊어지고 따라갔습니다. 빨리 좀 걷게 왓슨. 기차를 놓쳐서는 안 되네. 아 왓슨, 지난 열흘 동안 일어난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걸세. 나도 마찬가지일세.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뭐 별것 아니었지. 결과적으로 승리하지 않았는가. 리팽이 체포되었으니 말이야.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도 되찾고. 진꾼이 기차 계단을 올라서서 여행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는 동안 숑즈는 몸이 불편한 왓슨을 끌어올렸습니다. 왓슨, 왜 이리 꾸물거리나? 힘을 내게 친구. 힘은 넘쳐나네. 쓸 수 있는 손이 하나뿐이라 그러네. 고작 그 정도로 엄살인가? 진짜로 팔이 없는 사람은 어쩌겠나? 숑즈는 진꾼에게 은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 여기 받으시오. 고맙습니다, 숑즈 선생. 숑즈가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리팽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각별한 관계를 맺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인사도 없이 보낸다면 예의가 아니지요. 왓슨씨, 부러진 팔은 어떻습니까? 기차가 기적으로 울렸습니다. 리팽은 승강장으로 뛰어내려 기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가끔 엽서라도 보내주십시오. 주소는 파리. 리팽 앞이라고 쓰면 충분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조만간 또 봅시다. 감상평. 2편의 이야기 궤도 루팡 대 셜록 홈즈, 아르센 류팽 대 헐록 홈즈의 대결을 지켜보면서 정말 흥미진진하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금세 다른 사람의 머리에 또다시 역전이 되고 또 역전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두뇌 대결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도 궁금했던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헐록 홈즈라면 궤도 리팽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야. 리팽이라면 충분히 그를 속이고 도망칠 수 있을 거야.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둘만의 긴장감 있는 대결을 펼쳐지기 때문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리팽씨,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나고 다른 한 명은 당신입니다. 어린이 추리소설로 잔인하거나 난폭한 장면은 묘사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읽어도 좋은 추리소설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3편의 내용은 기암성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내용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